안녕하세요. 푸켓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맛의 배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구 지음. 우리는 언제부터 단짠단짠에 열광하게 되었을까? 정교한 가짜 맛의 매트릭스에 둘러싸여 먹어도 허기진 당신을 위한 향미 처방. 화제의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맛의 변신 원작. 프롤로그. 우리가 먹는 음식이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 음식에 중독될 수 있을까? 알코올도 니코틴도 아닌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에 중독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음식 중독이라는 기막힌 현상은 이미 학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음식 중독이라고 고백한다. 음식 중독에 이어 식사 중독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나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과식을 멈출 수가 없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위장이 아플 때까지 먹었다. 이런 현상은 40대 초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차 심해졌다. 날마다 과식하지 말자고 결심했다. 특히 저녁 식사 자리에선 오늘만큼은 과식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굳은 결심은 쉽게 흩어져 버렸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도 이내 다시 들곤 했다. 위장이 물리적으로 가득 차서 심하게 통증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숟가락을 놓았다. 그 결과 아랫배에 지방이 잡히고 급기야는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임신한 여인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아랫배. 어릴 적부터 삐쩍 말랐다는 말을 줄기차게 들으며 살아온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가 과식하는 이유는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는 배가 불렀지만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음식을 갈망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겉배는 불렀지만 속배는 부르지 않았다. 게다가 음식의 섭취와 쾌감 사이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았다. 배가 불러 아파올 때에도 음식은 여전히 처음처럼 맛있었다.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이 당혹스러웠고 미스터리하기도 했다. 도대체 왜 과식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비만 전문가들은 비만의 원인을 과식이라고 말하면서도 과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면 건강은 물론 이미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된 비만 현상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비만의 원인에 대해 유행처럼 범인들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최근에 떠오르는 지탄의 대상은 탄수화물이다. 한때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던 포화지방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아서 지방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유지의 다큐멘터리와 책들이 인기를 얻었다. 우리는 음식에 포함된 포화지방, 전분, 설탕 같은 대량 영양소들을 차례로 심판대에 올렸다. 그러나 비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가 뭔가를 놓친 것이 분명하다. 나는 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을 제외하거나 무엇인가를 더 먹는 실험을 여러 해 동안 계속했다. 설탕 끊기, 밀가루 안 먹기, 토마토 먹기, 고구마 먹기, 나물 반찬 많이 먹기, 생채소 먹기 등등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자가 실험을 하면서 나의 식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관찰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했다. 비만은 과식에서 비롯한다. 과식하는 이유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만의 문제는 내가 먹는 음식이 포만감을 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포만감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떤 음식은 포만감을 주는 반면에 어떤 음식은 왜 주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포만감을 주지 못하는 음식 속에 빠져 살게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기분 좋게 포만감을 주는 음식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현대 영양학의 오류와 가공식품의 진화, 코와 혀로 느끼는 음식의 맛에 대한 과학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괴물이 된 음식.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과거에 비해 포만감을 주지 못하는 쪽으로 변했다. 그 원인은 다층적인데 음식의 질적 열화를 가짜 맛으로 포장해 우리 자신을 속여온 것이 가장 크다.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맛과 향도 당연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 그늘에서 자란 사과는 영양이 부족한 것은 물론 맛도 없다. 그런데 그 맛없는 사과를 갈아서 사과향과 설탕을 넣으면 맛있는 사과 주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질적 열화를 가짜 맛으로 포장해서 판매하고 소비해왔다. 음식 중독자들은 특정 음식을 먹고 또 먹는 경향이 있다. 그 대상은 대개 초콜릿, 아이스크림, 도넛, 쿠키, 햄버거, 치킨 너겟, 과자 같은 것들이다. 이런 가공식품은 자연식품에 비해 고칼로리인데다가 인공적인 향으로 맛을 낸다. 자연식품과 달리 고도로 정제되었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들이다. 가공식품은 식용유, 밀가루, 설탕, 합성 항미료로 구성된다.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 등 몇 종류로 구성되며 별다른 맛과 향이 없다. 밀가루는 전분과 글루텐, 몇 가지 화합물로 구성되며 특별한 맛과 향이 없다. 설탕에는 당분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합성 향미료는 자연의 향미 화합물과는 달리 몇 가지 화합물만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자연의 음식은 수없이 많은 향미 화합물과 많은 종류의 당분과 많은 종류의 지방산과 단백질, 미네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에서 향을 내는 물질만 해도 특정 향기별로 최소 300여 가지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며 수없이 많은 향이 없는 파이토케미컬이 함께 들어있다. 이런 음식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으며 과식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중독과 과식을 유발하는 음식은 너무 단순한 성분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단순화되고 정제되어 성분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인위적 맛과 향으로 포장된 음식은 포만감을 주지 못하며 과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음식 중독에 이르게 한다. 비단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분이 부족한 문제의 음식은 곳곳에 있다. 김치찌개도, 딸기도, 시장에서 사와 집에서 요리한 닭고기도 문제일 수 있다. 음식 중독 문제를 경험한 첫 세대였던 1960년대 미국의 다이어트 활동가 진 리테치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음식을 프랑켄푸드라고 불렀다. 그녀에게 프랑켄푸드는 멀로마라는 초코파이였다. 그 당시엔 이런 과자 종류만 조심하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엔 거의 모든 식품이 프랑켄푸드화 되고 있다. 내가 과식을 일삼던 저녁 밥상에는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은 없었다. 하지만 거기엔 내가 한때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러나 지금은 프랑켄푸드로 변해버린 평범한 먹을거리들이 있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의 농산물은 맛과 향이 현저히 떨어진다. 맛과 향이 약한 농산물은 영양소가 부족하며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영양을 다층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포만감을 주기 어렵다. 이런 음식은 배가 아플 때까지 먹어도 성에 차지 않는다. 이 책은 괴물이 된 우리 음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포만감을 주는 좋은 음식과 그렇지 못한 나쁜 음식을 가려낼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쉽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음식의 맛과 향, 즉 향미에 있다. 좋은 향미를 가진 음식은 필수 영양소를 동반한다. 향미와 관련된 파이토케미컬은 섭취량을 적정하게 조절해 과식을 막는다. 좋은 향미를 가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으며 살찌지 않는다. 우리는 맛있어서 먹는다. 과식도 맛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만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본질에 해당하는 맛에 있고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것이다. 음식의 향미는 우리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가려내는데 필요한 기본적이며 동시에 궁극적인 수단이다. 향미는 우리를 건강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안내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음식 중독의 습격. 먹기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앤서니 마시에로는 미국 뉴저지주 햄튼에 사는 중년 남자다. 33세 되던 해 그는 190cm의 키에 몸무게 160kg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늘 불편했다. 상점에는 맞는 옷이 없어서 모든 옷을 특별 주문해야 했다. 의자에 팔걸이가 있을 경우 몸을 그 사이에 우겨놓고 앉아서 회의 내내 조이는 고통을 참아야 했다. 비행기 좌석 사이에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발 내 옆엔 앉지 마 하는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다. 비행 내내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움츠린 채 있어야 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비만은 그의 정체성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차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때마다 이전보다 더 체중이 늘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과식을 피하고 싶었지만 음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20대 이후 고기를 끊었다. 하지만 체중은 줄지 않았다. 주식으로 치즈 에그 샌드위치, 치즈 토스트, 감자튀김, 파스타를 먹었다. 아이스크림, 감자칩, 옥수수칩, 나초, 초코바 같은 간식도 자주 먹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였다. 퇴근길에 저녁으로 먹을 피자를 포장하면서 차에서 먹을 피자를 따로 샀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와 함께 다시 피자로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피자에 걸려 넘어졌다. 피자는 불가항력적 만능 음식이었다. 피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피자를 끊어야 한다는 부담감만으로도 그날은 하루 종일 피자 생각만 났다. 그는 피자에 중독되어 있었다. 호주에 사는 30대 남자 앤드루 테일러는 스스로 음식 중독이라고 생각했다. 체중이 계속 늘었고 먹는데 광적으로 집착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프렌치 프라이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 과자, 피자였다. 이런 음식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도저히 끊을 수 없었다. 음식과 싸우는 소모전에 지쳐서 그는 낙오자처럼 느껴졌다. 나쁜 음식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왜 나는 이런 나쁜 음식을 끊지 못할까? 앤드루 테일러는 궁금했다. 웬디 솔가닉은 강박적 음식 섭취자였다. 그녀는 단 것을 광적으로 좋아했다. 특히 쿠키를 좋아했다. 하지만 웬디는 날씬한 몸을 원했고 뚱뚱한 자신의 몸을 끔찍히 싫어했다. 10대 이후로 늘 음식과 싸웠다. 평생을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며 살았다. 다이어트, 실패, 요요를 반복했다. 40대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음식과의 전쟁에서 평화를 찾지 못했다. 서울에 사는 영재 씨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망고 주스, 라면을 즐겼고 콩나물, 상추쌈, 현미밥도 좋아했다. 모든 종류의 고기를 즐겼으며 해산물도 좋아했다. 다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였다. 저녁 식사로 라면 3개를 먹고 난 후 초콜릿바를 먹으며 글 쓰는 일을 했고 잠들기 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2통이나 먹었다. 영재 씨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금만 먹으려고 해도 자꾸 음식이 당겼다. 그는 하루에 6,000칼로리를 섭취했다. 보통 사람들의 3배나 되는 열량이다. 음식 중독은 끊임없이 음식을 원하고 자주 과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 많이 먹어 배가 꽉 차 있음에도 계속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끊이지 않는 증상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 음식 중독이 끼어들었다. 무엇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칼로리 과다 섭취하게 하는가? 음식 안에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까? 폭식 행동 자체에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나 역시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경향이 있었고 이 문제는 차츰 심해졌다. 먹는 행위 자체에 그리고 먹는 것이 주는 쾌감에 중독된 느낌이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주변에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절박한 과제다. 과식은 암,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많은 현대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음식에 중독된 뇌. 세계 최대 생의학 연구소인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중독 분야의 권위자 폴 케니 교수와 폴 존스 연구원은 음식이 중독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이들은 쥐들을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일반 사료를 무제한으로, B그룹에는 베이컨, 치즈케이크, 소세지 등 고칼로리 식사를 무제한으로 주었다. B그룹에 당첨된 흰쥐 10마리는 먹이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뷔페에서 40일간 살았다. 쥐들에게 공급된 먹이는 모두 8가지로 크림 프로스팅, 치즈케이크, 버터 파운드 케인드, 헤이즐넛 스프레드의 일종인 누텔라, 스모크 소세지, 땅콩버터, 베이컨, 딩동이란 이름의 초코파이였다. 쥐들은 예상대로 잘 먹었다. 40일이 지나자 살이 쪄서 처음 체중의 2배가 되었다. 반면에 일반 사료를 공급받은 A그룹은 체중이 거의 늘지 않았다. 연구진은 B그룹의 쥐들이 실제로 맛있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주는 쾌락에 중독된 사실을 발견했다. 쥐는 뇌에서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한 것이다. 도파민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뇌 속의 전달 물질이다. 사랑에 빠지거나 도박, 게임 등을 할 때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분비된다. 쾌감을 느끼려면 도파민이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해야 하는데 적정량을 넘으면 도파민 수용체들이 알아서 적정량을 조절한다.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결국 같은 수준의 쾌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해지고 특정 대상에 더 몰입하게 되는 이유다. 이것은 코카인 등 마약 중독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쥐들이 먹은 음식이 마약처럼 중독을 일으킨 것이다. 음식 섭취를 통제하지 못하는 뇌와 마약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뇌가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음에도 쥐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마약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고 절망적이었다. 연구진은 쥐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정신 상태도 검사했다. 전기 충격을 줄 때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했다. 쥐들은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이 전기 충격을 예고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챘다. 정상 쥐들은 몸을 웅크리고 긴장하여 전기가 오는 케이지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음식에 중독된 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불쾌한 전기 충격을 그냥 겪었다. 이런 강박적인 행동은 중독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연구진은 전기 충격을 주는 대신 쥐들의 두뇌에 전극을 삽입하여 쥐들의 행복 상태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실험 초기의 쥐들은 매우 행복했고 베이컨, 치즈케이크, 스모크 소세지, 누텔라, 초코파이를 좋아했으나 그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감이 줄어든 것은 물론 반대로 뒤집혔다. 쥐들은 지속적으로 불행을 느꼈고 불행감은 가중되었다. 몇 주간 흥청망청 식사한 이후 쥐들은 더 이상 먹이에서 행복감을 얻지 못했다. 쥐들은 처음에 느꼈던 행복감을 얻으려고 더 많이 먹었지만 행복감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쥐들은 뚱뚱해졌고 불행했다. 중독성이 있는 음식이 쥐들에게 중독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들이 샐러드바라고 부른 건강한 사료는 쥐들에게 강박적 섭취 같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다. B그룹 쥐들에게 주어진 먹이는 스크립스 연구소 부근 슈퍼마켓에서 당시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폴 존슨이 직접 구입한 가공식품들이었다. 사실 쥐들에게 슈퍼마켓에서 사온 정크푸드를 먹이면 살이 아주 잘 찐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실험실의 쥐들을 살찌우는 데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크푸드만한 것이 없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슈퍼마켓 식단이라고 불렀다. 고칼로리의 지방 식단이나 탄수화물 식단보다도 정크푸드를 주면 쥐들은 더 많이 먹었다. 스크립스 연구소는 그 이유를 정크푸드의 중독성이 있어서라고 풀이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어떤 음식이 중독성을 갖는지 연구 중인 애슐리 기어하트 교수는 스크립스 연구소의 후속 연구라고 할 만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쥐들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대상이었다. 기어하트 교수는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예일 음식 중독 문지표 조사를 실시한 후 35가지 음식 리스트를 주고 중독 행동을 일으키는 음식을 순서대로 고르라고 했다. 지방 함량과 당 지수가 높은 가공식품들이 중독과 관련이 있었다. 기어하트 교수는 2차 조사에서 384명을 대상으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했다. 음식이 중독과 유사한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공이었다. 학생들은 가공식품에만 중독되었다. 반면에 현미밥과 연어 같은 자연식품은 중독 행동과 연관되지 않았다. 호주 뉴캐슬 대학교에서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20%가 음식 중독이었으며 음식 중독이 없는 사람들의 식습관 중에는 공통된 것이 채소 먹기였다. 이 연구는 잘못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음식 중독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자연에서는 흔하지 않다. 중독성을 가지려면 변경되거나 가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포도는 와인으로 가공되어야 하고 양귀비는 아편으로 정제되어야 한다. 우리 음식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연에서 당분이나 지방을 포함한 식품은 많지만 당분과 지방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당분과 지방을 함께 넣을 뿐 아니라 함량을 훨씬 높인 식품들을 만들어냈다. 케이크, 피자, 초콜릿 등이다. 이런 가공식품들은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제당과 지방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리와 구별된다. 가공식품들은 보상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독과 오남용의 소지가 크다. 약물 오남용에서는 중독 물질의 집적도가 중독성을 증가시킨다. 가령 맥주보다는 위스키가 중독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에서 설탕과 당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중독성이 높아진다. 애슐리 기어하트의 조사에서도 식품의 가공 정도가 높을수록 약물 오남용과 유사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예일 음식 중독 문진표의 질문들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온 것이다. 제목 그대로 이 문진표는 개인의 식습관이 전형적인 중독 행위와 어느 정도 닮아 있는지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약물 중독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라. 이 질문들이 불쾌감을 소환한다면 당신은 음식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 1.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 2. 어떤 음식은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는다. 3. 몸이 아플 정도까지 먹는다. 4. 과식으로 인해 피로하거나 몸을 움직이기 싫을 때가 많다. 5. 어떤 음식을 자주 또는 대량으로 섭취한 이후 과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분 때문에 가족, 친구와의 시간 또는 좋아하는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끊으면 불안, 동요 또는 행동적 반응과 같은 금단 현상을 느낀다. 7. 어떤 음식을 끊거나 줄이면 그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진다. 진 네테치의 프랑켄푸드.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 중독의 가장 오래된 사례는 1961년 미국의 롱아일랜드에서 일어났다. 37세의 가정주부 진 니테치는 슈퍼마켓에서 쇼핑카드를 밀고 가다가 아는 여자를 만났다. 정말 멋져 보이세요. 여자가 말했다. 칭찬인 줄 알고 잠깐 으쓱해지려는데 여자가 말을 이었다. 예정일이 언제예요? 니테치는 임신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그녀는 170m에 97kg이었다. 오늘날 기준으로 그녀는 비만이었다. 진 니테치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어닥칠 비만 현상의 선두그룹에 있었다. 진 니테치는 뉴욕의 병원들을 이곳저곳 다녀보고 다이어트 비법들을 시도해 보았다. 효과는 잠깐뿐이었다. 몸무게는 줄었다가도 곧 다시 늘었다. 게다가 살이 다시 찔 때는 전보다 더 쪘다. 요즘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요요 현상이다. 진 니테치는 먹는 것을 잠시 멈출 수는 있었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그녀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피자나 고기 요리 같은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고 컵케이크나 탄산음료 같은 단 것도 좋아했다. 아침 식사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 냉장고에서 차가운 돼지갈비나 통조림 콩을 꺼내 허겁지겁 먹었다. 아이스크림이나 피자를 파는 트럭이 지나가면 바로 뒤쫓아갔다. 젤리빈이 머릿속에서 어른거리면 아들의 호주머니를 뒤졌다. 그러나 진 니테치가 정말로 좋아한 것은 쿠키였다. 쿠키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쿠키에 중독되어 있었다. 진 니테치가 임신으로 오해받던 그날, 그녀는 뉴욕시 보건국 비만 클리닉에 전화를 걸어 예약했다. 얼마 후 그녀는 비만 여성들로 가득 찬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다. 날씬한 강사가 그 자리에 모인 여자들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들의 리스트를 나누어 주었다. 새로운 것은 없었다. 집에는 그와 유사한 다이어트 교범이 차고 넘쳤고 진 니테치는 그중 어떤 것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 니테치는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다. 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포기하고 채소와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 매주 그녀는 비만 클리닉에 나갔고 매주 0.9kg씩 몸무게를 줄여나갔다. 진 니테치에게는 이것도 큰 진전이었지만 날씬한 강사는 생각이 달랐다. 강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뭘 잘못하고 계신 거죠? 예의 없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강사 말이 맞았다. 진 니테치는 강사의 지시를 모두 따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몰래 쿠키를 먹고 있었다. 클리닉으로 가는 길에 전철에 앉아서 그녀는 체중 감량 구실을 짜내곤 했다.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변비예요. 물을 많이 마셨어요. 월경 전이에요. 등. 10주차가 되자 너무 창피해서 그녀는 강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진 니테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쿠키를 먹는다는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다. 6명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고백했다.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했다. 너는 쿠키를 먹을 권리가 있어. 우리도 늘 비슷한 짓을 하는 걸 뭐. 한 친구는 찬장한 접시 뒤쪽에 초콜릿 쿠키를 숨겨둔다고 말했다. 한 친구는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뒤에 스낵을 숨겨놓는다고 말했다. 그녀들 모두 한밤중에 일어나 먹는다고 했다. 그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진 니테치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이 일어났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진, 우리 다음 주에 또 와도 돼? 라고 말한 것이다. 다음 주에 그녀들은 3명의 뚱뚱한 여자를 더 데려왔다. 그 다음 주에는 4명의 비만 여성이 모임에 합류했다. 2달 후 모임은 40명으로 불어났다. 예정일이 언제냐는 질문이 있은 지 1년 후 나테치의 체중은 64kg으로 줄었다. 그 모임 덕분에 20kg을 뺀 한 기업가가 그녀에게 이 모임을 사업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5년 후 뉴욕시에서만 297개의 클래스가 열렸고 16개의 주에 25개의 프랜차이즈가 생겨났다. 1978년 케첩을 만드는 식품회사 크래프트 하인즈스사가 이것을 $7,200만 인수했다. 니데치가 만든 이 모임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서비스 회사인 웨이트 워처스로 발전했다. 웨이트 워처스를 창설한 진 니테치에게는 너무 맛있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음식을 부르는 말이 있었다. 그녀는 이런 음식을 프랑켄푸드라고 불렀다. 이런 음식 앞에서 그녀는 통제불능의 괴물이었다. 그녀의 내부에서 프랑켄슈타인을 소환한 강력한 음식은 단연 쿠키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것이 멀로 말하는 초코파이였다.
니테치는 멀로마를 정말 좋아해서 침실에서 몰래 먹고 빈 박스는 세탁물 바구니에 숨기곤 했다. 음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프랑켄푸드가 있다. 앤서니 마시엘로에게는 피자, 앤드류 테일러에게는 핫도그, 웬디에게는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이었다. 그리고 폴 존슨의 쥐들에게는 치즈케이크였다. 프랑켄슈타인의 갈망을 닮은 질병. 보라씨는 햄버거를 즐겨 먹었다. 하루 평균 3개를 먹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바이올린 강사로 거의 매일 가정 방문 레슨을 하고 있었다. 이동이 많아서 간단히 차에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햄버거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다. 햄버거를 먹는다고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배부르지 않고 헛헛해서 차를 타고 다니며 초콜릿과 젤리를 계속 먹었다. 보라씨는 채소나 과일 종류는 아예 먹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나이도 있는데 이젠 제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라고 충고했다. 그래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굶으면 굶었지 채소와 과일은 절대 먹고 싶지 않다고. 과일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다들 딸기 같은 것을 사서 먹는데 저는 왜 과일에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녀의 식습관이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 음대 입시 준비를 하면서 레슨을 받으러 다니느라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다. 졸업 후 방문 레슨을 시작하면서는 학생들의 집에서 주는 빵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로 끼니를 대신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의 그녀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녀도 패스트푸드와 자연식품의 맛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패스트푸드가 훨씬 더 맛있다고 느낀다. 아무래도 사람들 입맛에 딱 맞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스스로 음식 중독임을 인정했다. 햄버거에 중독되어 있다. 이제는 몸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낀다. 햄버거를 줄여보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 먹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난다. 하루에 3번 먹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면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래서 또 햄버거를 찾았다. 현섭 씨는 밤늦게 과식을 했다. 새벽 3시경 피자나 치킨을 배달시켜서 함께 온 콜라와 곁들여 먹었다. 피자 한 판 또는 치킨 한 마리 정도는 거뜬히 먹었다. 그리고 나서도 뭔가를 더 먹고 싶은 기분이 들면 과자를 추가로 먹었다. 그가 매일 밤늦게 피자나 치킨으로 과도한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새벽 3시에 사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이 없어서였다. 3년 전 현섭 씨는 숙박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특성상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다 보니 메뉴 선택의 폭이 좁았다. 현섭 씨는 원래 음식을 가리는 타입은 아니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삼촌댁에서 갓 수확한 채소의 풍미를 좋아했던 기억도 있다. 현섭 씨가 치킨과 피자를 주식처럼 먹게 된 것은 단지 새벽 3시에 문을 여는 한식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섭 씨는 자신의 식성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피자나 치킨은 한식보다 더 먹게 되는 특징이 있었다. 한식은 밥 한 공기 정도를 먹고 나면 딱히 더 먹고 싶다는 느낌이 없지만 피자나 치킨은 좀 달랐다.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헛배만 부른 느낌이었다. 속도 편안하지 않아서 더부룩했음에도 뭔가를 더 먹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그래서 과자를 먹고 콜라를 마셨다. 이렇게 먹은 지 3년이 되었다. 그 사이 급격하게 살이 쪘다. 3년 전보다 무려 17kg이나 늘었다.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피로, 수면장애, 지방간이 차례로 왔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다. 피자, 치킨, 콜라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섭 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다. 밥상을 차려놓고 새벽에 와서라도 먹게 했다. 몇 달 동안이나 이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한식도 먹고 채소도 먹었다. 그런데 한 번 시작한 피자와 치킨은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현섭 씨의 표현에 따르면
배가 허전한 게 아니라 뇌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분명히 위는 만족감을 느끼는데 뇌에서는 야, 콜라 안 마셔? 왜 기름진 거 안 들어와?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피자나 치킨은 노력하면 그나마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콜라는 문제의 차원이 달랐다. 콜라를 끊으려는 그의 첫 시도는 이랬다. 새벽에 어머니가 차려놓은 집밥을 먹고 그날만은 콜라를 참기로 했다. 새벽 3시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어졌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콜라를 사러 문을 나섰다. 편의점으로 향하면서 아, 내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던 날도 콜라를 마셨다. 양을 줄이면 되겠지. 평소에는 500ml 먹었으니 오늘은 작은 캔 콜라 하나만 먹자. 그렇게 기어이 콜라를 마시고 나서야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 일단 콜라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을 때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고급 일식집에서 가족과 외식을 할 때도 콜라를 주문했다. 걱정하는 가족들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먹는다고 둘러댔다. 집에서도 가족들 몰래 콜라를 마시고 흔적을 지웠다. 그의 이런 행동은 중독자와 매우 닮아 있다. 2008년 오리건 대학교 루이스 신경영상센터의 연구진은 음식 중독자의 프랑켄푸드에 대한 갈망을 영상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음식 중독 문진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과체중의 사춘기 여학생들 눈앞에 초콜릿 밀크쉐이크의 영상을 수초간 비춰준 후 fMRI로 뇌 활동을 관찰했다. 여학생들이 영상을 본 순간 뇌의 일정 부분이 밝은 노랑 또는 밝은 오렌지색으로 빛났다. fMRI 영상은 뇌의 혈류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뇌의 어떤 부분에 많은 혈류가 흐른다는 것은 그 부분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의 뇌에서 활성화된 부분은 왼쪽 중앙의 안와 전두 피질과 전대상 피질이었다. 두 부분은 모두 동기와 관련이 있다. 그녀들은 프랑켄슈타인의 갈망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여학생들이 갈망하는 것을 실제로 주었다. 밀크쉐이크의 영상이 반짝인 지 5초 후에 초콜릿 밀크쉐이크가 주사 펌프를 통해 그녀들의 입으로 쏟아졌다. 차가운 초콜릿 밀크쉐이크 분사는 5초간 지속되었다. 그러자 여학생들의 뇌에서 보상과 관련된 안와 전두 피질이 밝게 빛났다. 여학생들의 뇌는 마약 중독자들의 뇌와 닮아 있었다. 이들은 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먹었다.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장이 뻐근하게 아플 때까지 먹었다. 그녀들은 분명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문진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과체중 여학생들이 떠나고 이어서 문진표 점수가 낮고 날씬한 여학생들이 같은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나의 음식 소비는 우울, 불안, 자기혐오, 죄의식과 같은 심각한 심리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다와 같은 질문에 전혀 없다로 답한 여학생들이었다. 연구진은 두 집단의 차이는 밀크쉐이크가 입안으로 분사되었을 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뚱뚱한 사람들이 음식에서 얻는 보상의 쾌감은 날씬한 사람들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과체중인 여학생들이 밀크쉐이크로부터 얻는 쾌감의 정도는 정상 체중의 여학생들보다 오히려 낮았다. 두 집단 간의 선명한 차이는 밀크쉐이크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의 기대감이었다. 과체중 여학생들은 밀크쉐이크를 더 원했다. 밀크쉐이크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을 때 정상 체중 여학생들은 약간 흥분했지만 과체중 여학생들은 엄청나게 흥분했다. 뚱뚱한 여학생들은 날씬한 여학생들보다 음식을 더 갈망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것을 먹었을 때 기대한 만큼 맛있지는 않았다.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 이것이 비만의 한 원인이다. 기대감에 비해 만족감이 적으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애슐리 기어하트 교수는 중독 현상은 갈망의 질병이라고 말한다. 흡연자들은 흡연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흡연을 갈망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술을 갈망한다. 헤로인 중독자들은 처음 경험했을 때 느낀 초월적 황홀경을 또다시 느끼기 위해 애쓰지만 결코 다시 맛보지 못한다. 가공식품이 중독성을 갖는 이유도 같다. 예일 음식 중독 문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여학생들도 그랬다. 정크푸드는 그들을 기쁘게 할 능력을 잃었고 건강한 음식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애슐리 기어하트는 이렇게 말했다. 중독되는 음식의 비밀. 과식을 하고 비만이 되고 이로 인해 당뇨, 암 같은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데에는 음식의 섭취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제어불능 현상이 자리한다. 우리는 자라면서 귀가 아프도록 과식, 불여, 불식이라는 말을 들었다. 장수의 비결이 소식이라는 것도 잘 안다. 과식은 비만에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까지 19세기 이후 인류사에 등장한 퇴행성 질환들의 뿌리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가공식품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도 잘 안다.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것들이 우리 몸을 좀먹는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럼에도 일상적으로 과식하며 나쁜 음식들 앞에서 자제력을 잇는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도 음식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을 왕왕 본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은 음식 중독의 언저리에 있다. 정크푸드가 어떤 방식으로 중독을 일으키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음식 중독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은 특정한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데서 시작해 유사한 가공식품을 강박적으로 섭취하고 일반 음식까지 연쇄적으로 과식하는 것이다. 폴 존스 연구원은 쥐들에게 중독을 일으킨 슈퍼마켓의 치즈케이크와 베이컨을 가리켜 기호성이 강한 정크푸드라고 표현했다. 애슐리 기어하트는 젊은이들에게 약물 중독과 유사한 상황을 일으키는 음식은 고도로 가공된 식품이라고 말한다. 기호성 강한 가공 음식에 내재된 문제들 속에 오늘날 우리가 음식 앞에 자제력을 잃게 된 원인이 숨어 있다. 폴 존슨의 쥐들은 미식가 같았다. 쥐들은 좋아하는 음식 옆에 자리를 잡고 그것만 주로 먹었다. 치즈케이크와 베이컨이었다. 하필이면 가장 고열량이었다.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땅콩버터는 전혀 인기가 없어서 입에 대지도 않았다. 40일 후 비만해진 쥐에게 정크푸드 대신 일반 사료를 주자 2주간이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설명을 보면 정크푸드가 중독성을 갖는 것은 지방, 설탕, 소금 때문이었다. 우리의 미각은 높은 칼로리를 가진 음식을 찾도록 진화했다. 우리가 지방과 설탕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금도 효소성이 높은 자원이므로 우리의 혀가 짠 것에 반응하는 것도 당연하다. 극대화된 미각에 쾌감이 주는 커다란 보상인 도파민 분비, 과연 이게 다일까? 음식 중독의 원인을 찾아가는 맛의 지도에서 아직 광대한 영역이 탐색되지 않았다. 바로 향이다. 지방, 설탕, 소금은 혀로 느끼는 미각이지만 음식의 맛은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으로도 느낀다. 후각으로 느끼는 맛은 미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복잡하다. 비만 문제 해결에 잃어버린 퍼즐, 향. 기호성이 강한 가공식품은 지방, 설탕, 밀가루, 소금이 주성분이고 여기에 약간의 향미료가 더해진다. 향미료는 가공식품의 맛에 특별한 매력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향미료가 없다면 제품명도 없다. 초코파이의 초코, 딸기 샌드의 딸기가 향미료로 결정된다. 그러나 향미료는 사용량이 지극히 미미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요소였다. 진 리테치의 프랭켄푸드였던 초코파이, 여학생들의 밀크쉐이크, 웬디의 크림치즈는 지방과 설탕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것 외에도 합성 향미료가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합성 향미료는 인공으로 합성하거나 자연에서 추출하여 의도적으로 음식에 첨가하는 향미 화합물이다. 먹지 않아서 결국 케이지에서 치워버린 땅콩버터를 제외하면 폴 존슨의 쥐들이 먹었던 정크푸드에도 합성 향미료가 들어있었다.
우리는 설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탄산음료를 들이켜고 빵이나 과자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빵과 과자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쁜 음식을 갈망한다.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음식이 비만을 만드는가를 밝히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왜 우리가 이런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지, 좋은 음식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나쁜 음식을 멀리하는 우리의 본능이 왜 훼손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맛있어서 먹는다. 맛은 음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향은 맛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향은 우리가 비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잃어버린 퍼즐이다. 가짜맛 산업이 일으킨 혼란. 옥수수 과자인데 타코 맛이 난다? 아치 웨스트는 1964년 미국 과자회사 프리토레이의 마케팅 담당 부장이었다. 그는 판매 실적이 형편없는 신제품 때문에 경영진 앞에 불려갔다. 경영진은 문제의 과자를 판매 중단하라고 호통쳤다. 그 과자는 그가 좋아하는 또르티아 칩을 제품화한 것이었다. 그는 또르티아 칩이 입에서 바삭하고 으스러질 때 나는 소리를 좋아했다. 아치 웨스트는 또르티아 칩이 프리토레이의 다음번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 예감했었다. 또르티아 칩은 옥수수 가루를 얇게 반죽하여 구운 후 튀겨서 만든 것으로 옥수수 맛이 났다. 봉지에도 구운 옥수수 맛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옥수수 맛칩에 관심이 없었다. 시장에는 이미 콘칩이 나와 있었던 탓도 있고 또르티아 칩이 생소한 탓도 있었다. 경영진은 그 과자를 포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웨스트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 과자에서 타코 맛이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영진은 비웃었다. 그들은 웨스트가 광고맨 출신이라서 식재료와 맛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웨스트는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다. 그는 이미 식재료와 그 맛의 연결이 흐릿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삼각형 모양의 옥수수 튀김에 타코 맛을 강제할 기술이 이미 나와 있었다. 타코 맛 옥수수 과자는 출시되자마자 시장을 강타했다. 미국인 대다수가 타코 맛 옥수수 과자를 좋아했다. 이 과자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작은 금 조각을 뜻하는 도리토스였다. 시장은 정말 컸다. 4년 후 웨스트는 식재료와 맛을 연결하는 선을 한 번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나초 치즈 맛 도리토스였다. 1986년에는 옥수수 과자에서 샐러드 드레싱 맛이 나는 쿨 렌치 맛 도리토스가 탄생했다. 2010년 도리토스는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살사 베르데와 매운 칠리 맛을 포함하여 14가지 맛 이상의 도리토스가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식재료와 맛은 다르지 않다. 각각의 식재료는 고유의 맛이 있다. 사과는 사과 맛이 나고 양파는 양파 맛이 난다. 짜장면은 짜장 맛이 나고 새우깡은 새우 맛이 난다. 사람들이 도리토스라는 과자를 맛보기 전까지 맛의 규칙은 이렇게 작동했다. 오렌지나 포도 맛이 나는 탄산음료에 오렌지나 포도 같은 재료를 넣지 않고도 과일 맛을 내는 기술은 아치 웨스트 이전에도 있었지만 재료와 맛을 연결하는 선을 흐릿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선을 전적으로 왜곡하는 식품이 출현한 것이다. 이것이 웨스트가 한 일이었다. 그는 단순한 옥수수 튀김 조각에 멕시코 요리의 깊은 맛과 향미를 주는데 성공했다. 도리토스 이후 식품 산업은 더욱더 정교한 향미 기술을 개발해내기 시작했다. 이용 가능한 최고의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과학자들은 인간이 향미로 느낄 수 있는 물질들을 분리해냈다. 식품회사는 대량으로 제조된 이들 물질을 구입했고 이것들을 자사 제품에 집어넣었다. 1968년에 나온 타코맛 도리토스의 포장에 애매모호한 단어로 이 물질들의 이름이 표시되었다. 착향료였다. 음식에 합성 착향료를 입히는 향미 기술은 맛이 별로 없는 것을 맛있게 먹도록 만들었다. 옥수수 가루는 향미가 별로 없다. 설탕과 밀가루와 쇼트닝도 특별한 향미가 없다.
밀가루와 설탕만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면 팔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바닐라 향을 첨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리토스 기술은 과자와 빵과 케이크의 미래였다. 아치 웨스트가 도리토스를 만들던 시절에는 아무도 향미 증진제, MSG, 합성 착향료 같은 재료들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그 생각은 지금도 많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재료들은 칼로리가 없고 최소한 직접적으로는 암을 일으키거나 뇌질환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좋은 맛이 주는 즐거움을 비판할 이유도 없다. 우리 모두 음식이 주는 기쁨을 제쳐두고 오로지 건강에 좋은 것들만 먹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도리토스는 중독성이 있다. 매일 전 세계 수천만의 사람들이 끈적끈적한 시즈닝을 손가락에 묻혀가며 과자에 탐닉한다. 뇌 신경세포가 설탕과 기름, 합성 착향료의 합동작전에 매료되어 봉지 속으로 끊임없이 손이 가는 욕구를 억누르지 못한다. 매일 도리토스, 버터 감자칩 같은 과자를 먹으며 오리곤 대학교의 여학생들이 밀크쉐이크를 맛보았을 때 fMRI에 나타났던 갈망의 불꽃을 피워올리고 있다. 우리가 담배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암은 담배가 사망으로 연결되는 방식일 뿐 애당초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게 된 이유는 담배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리토스는 담배처럼 중독성을 가진 음식이 본물을 이루게 한 단초를 제공했다. 화학 실험실에서 탄생한 맛. 1851년 합성 향미료를 이용한 식품이 처음 등장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서였다. 방문객들은 파리와 라이프치히 등지에서 온 조향사들이 전시한 합성 과일향 사탕을 맛보았다. 실제 과일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과, 포도, 파인애플 맛이 나는 사탕이었다. 음식의 맛이 농업이 아닌 화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건이다. 19세기에는 유기화학이 급진전했고 화학산업의 성장으로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쓸 수 있는 탄소화합물의 공급이 풍부해졌다. 새로 만들어진 유기화합물 중 몇몇은 향이 매우 강했다. 당대의 저명한 화학자 어거스트 호프만은 전시회 주최 측에 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에테르 냄새와 과일 냄새가 놀랍도록 유사한 것은 화학자들도 잘 안다. 길초산염으로 실험하면 실험실이 사과 썩는 냄새로 가득 찬다는 것을 누가 몰랐을까? 그러나 실용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유사성에서 상업적 가능성을 보고 진짜를 대신해 쓰일 수 있는 화합물을 창안했다. 1864년 무렵에는 기다란 리스트에 합성 과일향이 존재했다. 어떤 것은 알코올을 발효할 때 나오는 퓨젤류처럼 고약한 냄새가 나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들 중 몇몇은 진짜와 거의 같다고 평가받지만 대부분 합성량은 조악한 대용품에 불과했다. 당시의 합성 과일향은 한 가지 또는 기껏해야 두세 가지 화합물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진짜 과일향은 300에서 500가지 이상의 다양한 향기 화합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19세기 말에 설탕의 소비가 증가하자 인공과일 에센스를 비롯한 합성 향미료들이 미국,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아이들은 합성 에테르로 향을 내고 합성 색소로 빨갛게 물들인 딸기 사탕을 아주 싼 값에 먹을 수 있었다. 잡화점에서는 가게 약사가 조제한 과일맛 소다수를 팔았다. 도시의 주부들은 맛없는 사과를 원료로 모가나 블랙베리 향미료를 첨가해 대량으로 생산한 과일잼을 싼 값에 살 수 있었다. 진짜를 흉내낸 이미테이션 제품은 어떤 맛이었을까? 1888년 미국의 화학자 찰스 슐트는 음료수 제조사들을 위해 합성 함유료를 만드는 공식을 수록한 안내서에 어떤 화학기술도 과일의 멋진 향기를 모방하지 못한다라고 썼다. 또한 그는 말했다. 이들 인공시럽은 기껏해야 값싼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렴한 제품이 요구되는 곳이라면 인공 과일향이 답을 줄 수 있다. 합성 향미료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바닐라의 위기. 합성 향미료가 진짜와 같은 느낌을 주려면 더 많은 화합물의 조합이 필요했다. 1970년대 말 미국 향신료 가공업체 매코믹 앤 컴퍼니가 이 일을 해냈다. 천연 향신료를 만들던 매코믹이 합성 향미료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주요 수익원이었던 바닐라의 수급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코믹은 천연 향미료의 여왕인 바닐라 열매를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해서 추출액 형태로 만들어 팔았다. 그런데 전 세계 바닐라를 70% 이상 생산하던 마다가스카르가 1975년에 공산화되면서 이듬해에는 이 나라의 바닐라 생산량이 전년도의 절반으로 감소했고 1979년에는 3분의 1로 떨어졌다. 매코믹의 본사에는 바닐라 열매 더미가 스팀 롤러로 뭉개지는 사진들이 소포로 배달되었다. 가격 상승을 노린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고를 폐기했던 것이다. 매코믹에는 괴로운 소식이었다. 바닐라는 중요한 수익원이었다. 바닐라 수백 톤은 후추 수만 톤으로 얻는 수익과 맞먹었다. 바닐라는 향미의 여왕이다. 바닐라는 그 자체로도 완벽하지만 초콜릿, 딸기 같은 다른 향미와 함께 쓰였을 때 그 감과 풍미를 배가한다.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에 몇 방울의 바닐라 원액을 넣으면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국제 아이스크림 협회가 아이스크림 향미의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바닐라가 압도적으로 1위이고 그 다음